연성결 김용원저 제2장. 감옥에 들어가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창, 창 하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흰빛이 번뜩이더니 검이 한 자루씩 허공을 날았다. 한 자루는 인파 속의 나라와 하인과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한 자루는 연회석 중앙의 탁자에 날아와 떨어졌으며, 또 한 자루는 대청의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복원, 오감, 침성 네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모두 저군이 사용한 거 검식에 의해 날아가 버렸다. 실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만진사는 손으로 탁자를 꽝 하고 내리치며 부르짖었다. 좋아. 척 사제, 자네는 결국 연성검법을 연마하는 데 성공했구나. 축하하네. 축하해야 마땅하지. 만진산의 음성은 놀라움과 허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척장발은 얼굴을 굳히면서 물었다. 연성검법이라니요? 만진사는 말했다. 저군이 방금 사용한 검법이 연성검법이 아니란 말인가? 얘들아, 모두 이리 오너라. 저군은 연성검법을 익혔으니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 만진사는 복원, 오감, 풍탄, 침성 등 네 제자를 손짓해 불렀다. 만진사는 싸늘히 척장발을 노려보며 다시 말했다. 사제, 자네는 정말 음흉하기 짝이 없군.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 철소행강, 그대는 역시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군. 저군은 연이어 작연식, 이광식, 거검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만진산의 네 제자를 물리쳤지만 기쁨보다 놀라움이 앞섰다. 그는 사부와 사매를 쳐다보고 이어 만진산과 여러 제자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떨떨해하는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역시 거지 노인이 가르쳐준 검법이 그토록 큰 위력을 나타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척장발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저군에게 가까이 걸어가더니 돌연 저군의 손에 들린 검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검 끝으로 저군의 목을 겨누고 엄숙한 음성으로 물었다. 방금 내가 사용한 수법은 어디서 배웠느냐? 저군은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불현듯 거지 노인의 당부가 떠올랐다. 만약 검법을 나에게서 배운 사실이 탄로나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군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실은 제가 혼자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척장발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 오묘한 수법을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이냐?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니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척장발이 검을 앞으로 내밀었다. 검끝이 저군의 목덜미를 조금 파고 들어가 선혈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저군은 놀라고 두려워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척방이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부르짖었다. 아버지, 사형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언제 남에게 무공을 배웠겠어요? 방금 사용한 검법은 아버님께 배운 걸 거예요. 만진산이 냉소하며 말했다. 척사제, 더 이상 숨길 것 없지 않을까? 자네 딸이 분명히 말했네. 저군의 수법은 자네가 전수했다고 말일세. 자네의 고명한 수법을 사형인 나에게 자랑하고 과시할 건 없네. 자, 내가 자네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의 술을 내리겠네. 만진사는 두 잔의 술을 가득 따른 뒤 한 잔은 자신이 먼저 마시고 한 잔은 척장발의 앞으로 가져갔다. 자, 마시게나. 척장발은 흥 소리를 내며 검을 바닥에 던지고 몸을 돌려 술잔을 받아 연속 3잔을 마셨다. 척장발은 술을 마신 뒤 고개를 숙이고 뭔가 깊이 생각한 뒤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만진산이 말했다. 척사제, 내가 자네와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서재로 가세. 척장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만진산은 그의 손을 잡고 서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만진산의 8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떤 자는 창백한 안색이었으며 어떤 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침성이 입을 열었다. 난 소피를 보고 오겠다. 적은 그 녀석에게 놀라고 오줌이 나오려고 해. 노고는 눈을 흘겼다. 여덟째 사제, 자네는 아직도 창피한 줄 모르니 한심하군. 침성은 혀를 쑥 내밀어 보이고는 급히 연회석을 떠났다. 그는 대청 문을 나오자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살그머니 서재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는 서재 밖에 가서 귀를 기울였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척 사제,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비밀이 오늘에야 비로소 밝혀졌군 그래. 척장발의 음성이 들렸다. 사형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내 입으로 꼭 말해야 하겠나? 우리의 사부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지? 사부님께선 한 권의 검법 비급을 잃어버리시고 상심하셔서 자결하시지 않았소? 사형도 알고 계시면서 왜 나에게 물으시오? 그래 맞아. 그 책 이름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사부님께 들었는데 그 검법 비급의 이름이 연성결이라고 하더군.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소.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못한가? 행복한 사람보다 못하오. 맞아. 하하하. 왜 웃으시오? 그 시를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때 우린 10여 년 동안 함께 무예를 익혀서 서로를 잘 알고 있어. 자네가 연성결 세 글자를 모른다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알겠는가? 척장발의 당황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시험했군. 만진산의 음성이 들렸다. 내놔라. 뭘 말이오? 시치미 떼지 말고 내놔. 척장발의 격앙된 음성이 뒤이어 들려왔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할 줄 아시오? 침성은 사부와 사숙이 언성이 점점 사나워지자 와락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급히 대청으로 뛰어나와 노곤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대사형 사부님과 사숙께서 다투고 있는데 싸울 것 같아요. 노곤은 일어나며 말했다. 가봐야겠군. 주기, 만규, 송균 등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다. 척방이 저군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도 가요. 저군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발자국 앞으로 나가자 척방은 그의 손에 검을 집어주었다. 저군이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척방의 손엔 두 자루의 검이 들려 있었다. 저군이 물었다. 왜 두 자루를 가지고 있지? 척방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검을 안 가지고 계세요. 만진산의 8제자는 모두 침중한 안색으로 서재 밖에 서 있었고 저군과 척방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10사람은 숨소리를 죽이고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척사제, 사부님을 죽인 형수는 바로 너다. 틀림없어. 그건 만진산의 목소리였다. 방귀 뀌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만사형, 말이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언제 사부님을 죽였단 말이오? 척장발은 화가 나서 목소리가 매우 컸으며 말을 마구 해대었다. 사부님의 연성결을 척사제가 훔쳐가지 않았단 말인가? 난 연성결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 만사형이 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 쉽진 않을 거요. 아까 자네 제자가 사용한 검법이 연성검법이 아니란 말인가? 내 제자는 총명해서 혼자 생각해낸 것이고 나도 모르고 있었어. 그게 어째서 연성검법이오? 사형이 복원을 시켜 연성검법이 완성되었으니 와서 보라고 시키지 않았소? 복원을 불러다 물어봅시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복원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이 찌그러진 것으로 보아 척장발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저군과 척방은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복원의 말은 나도 들었어. 거짓말을 하면 가만 안 둘 거다. 만진산이 하하하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네가 어찌 이곳에 오겠는가? 척장발, 자네가 연성검법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복원이 내가 연성검법을 완성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급히 이곳으로 왔는가? 계속해서 우길 셈인가? 알고 보니 날 속여서 이곳으로 오게 했군. 맞아. 빨리 건법을 내놓고 사부님의 묘소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왜 내가 당신에게 연성건법을 주어야 하오? 흥, 난 대사형이야. 방 안은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척장발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줬소, 당신에게 주겠소.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적은과 척방은 그 말을 듣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노곤 등 8사람은 동시에 멸시하는 눈빛으로 적은과 척방을 쳐다봤다. 척방은 한편으로 화가 났으며 또 한편으로는 참기 어려운 굴욕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모렴치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갑자기 방 안에서 만진산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망규는 부르짖었다. 아버지! 발로 문을 차며 급히 뛰어들어갔다. 만진산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가슴에는 한 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꽂혀 있었으며 방바닥은 온통 피로 낭자했다. 척장발은 사라지고 없었다. 망규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서 만진산의 몸에 쓰러졌다. 척방은 낮은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몸을 흔들거리면서 똑바로 서지를 못했다. 저구는 급히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었다. 머리를 숙이고 보니 만진산의 두 눈은 꼭 감고 있었으며 얼굴 표정은 흉악하고 난폭한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커다란 고통을 받은 듯 했다. 저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삼해, 그만 가자. 척방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희들은 우리 사부님을 암살한 공범이니 갈 수 없다. 저군과 척방은 머리를 돌리자 한 자루의 장검 끝이 척방의 등을 누르고 있었으며 검의 손잡이는 복원이 잡고 있었다. 저군은 크게 화를 내며 욕을 하려다가 사부님이 사백님을 죽였다는 것이 생각나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복원이 차갑게 말했다. 두 분은 방으로 돌아가시지. 나중에 우리가 척장발을 잡았을 때 함께 관가로 보내겠다. 저군이 말했다. 이번 일은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사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수를 하려면 나 한 사람에게 해라. 복원은 힘껏 그의 등을 밀며 소리쳤다. 가자. 이 일은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저구는 밖에서 범인을 잡아라. 범인을 잡아라. 하는 소리와 길에서 꽝, 꽝, 꽝 하는 범인을 쫓는 시끄러운 징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는 말 못할 수치심이 밀어닥쳤다. 이빨을 깨물고는 천천히 그의 방으로 걸어갔다. 척방이 울면서 말했다. 사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구는 흐느껴 울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사부님 대신 벌을 받겠어. 척방이 울며 말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지요? 저구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만진산이 피살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그는 혼자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약 반치가량 남은 초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때 척장발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다. 범인이 성 밖으로 도망쳐서 잡지 못했어. 내일 우리도 호남으로 쫓아가서 꼭 범인을 잡아야 해. 사부님의 복수를 해야 해. 범인이 도망쳤으면 영원히 못 잡을지도 몰라. 내일 강호에 서신을 보내 무사들로 하여금 함께 그 비겁한 범인을 찾자고 부탁을 해야겠어. 맞아, 맞아. 먼저 범인의 딸과 저군이라는 녀석을 처형해서 사부님의 영령에 바쳐야 해. 아냐? 내일 현태아에게 부검을 한 뒤 처리하자. 만문의 가족들과 제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저구는 사매에게 혼자 도망치라고 말하려다가 생각해보았다. 사매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혼자 강호에 떠돌아다니면 누가 보살펴줄까? 내가 함께 도망칠까? 아니야. 이번 일은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가 나서서 만가의 8사형과 싸우지만 않았어도 만사백께서 내 사부님이 연성건법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 내 사부님은 아주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연성건법을 훔쳐갔을까? 아까의 그 건법은 늙은 거지가 가르쳐준 것인데 사부님께서 벌써 사람을 죽였으니 지금 내가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믿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내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부님 대신 변명을 해야겠다. 하지만 만사백을 사부님이 살해했는데 사부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지? 아니야, 난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 사부님 대신 날 죽이라고 해야겠다.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드니 검은 그림자가 지붕 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하마터면 사부님하고 소리칠 뻔했으나 그 사람의 몸체는 크고 말랐으니 절대로 사부님이 아니라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그림자가 뒤따라갔다. 이 사람의 손에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들은 사부님을 찾고 있나? 사부님께서 멀리 안 가시고 아직 이 근처에 계시단 말인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방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놀라서 검을 들고 뛰어가며 생각했다. 저들이 사매를 괴롭히나 보군. 또 한 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비명은 척방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척방이 위험에 닥쳤나 확인해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날듯이 뛰어나갔다. 창문 밖에 서자 또 한 번 그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가 황망히 뛰어가 보니 동쪽에 있는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으며 한 짝의 창문이 혼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 옆으로 걸어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여자가 손과 다리가 묶인 채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두 사람이 그녀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으며 한 남자는 막 여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 저구는 그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너무 놀라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워 요동을 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도 이런 상황을 보자 검을 들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검은 왼쪽에 있던 남자의 등을 찔렀다.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의자를 들어막자 왼쪽 남자는 단도를 꺼내 공격해왔다. 저구는 두 사람이 모두 얼굴에 검은 천을 쓰고 두 눈만 보이자 소리쳤다. 괘씸한 놈, 목숨을 내놔라. 삭, 삭, 삭. 연달아 3번을 공격했다. 두 남자는 당해내지 못하고 단도를 떨어뜨렸다. 한 남자가 말했다. 여 형제 가세.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만진산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와서 복수를 하겠다. 두 칼이 높이 오르더니 저군의 머리를 향해 공격해왔다. 저군은 두 사람이 맹렬히 공격해오자 몸을 피했다. 한 남자가 발을 날려 탁자를 쓰러뜨리자 촛불이 떨어져 방 안은 어두컴컴하게 변하고 말았다. 휙, 휙 하며 두 사람은 창밖으로 몸을 날렸으며 파공음과 함께 몇 개의 기와장이 날아왔다. 어두워서 저구는 보이지 않았으나 상대편의 경공이 매우 높아서 도저히 쫓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놈들 중에 한 명이 성이 여시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여통의 패거리 들릴 것이다. 복수하러 왔나 보군. 놈들은 아직 만사백이 죽은 줄 모르는구나.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소리쳤다. 아이쿠, 아파 죽겠어요. 제 가슴에 있는 칼을 뽑아줘요. 빨리 뽑아줘요. 저구는 놀라 말했다. 놈들이 당신을 찔렀소? 그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찔렀어요. 찔렀어요. 저군이 말했다. 촛불을 켤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그 여자가 말했다. 이리 와보세요. 빨리 이리 와보세요. 저군은 그녀의 음성이 매우 겁먹은 음성으로 말하자 가까이 가서 말했다. 왜요? 그녀는 갑자기 두 팔을 내밀더니
저군의 허리를 껴안고는 소리쳤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저군은 아까보다 더욱 놀랐다. 틀림없이 그녀의 손이 묶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안을 수 있을까? 급히 손으로 그녀를 떼어내고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녀가 죽기를 다해 그의 허리를 껴안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갑자기 눈앞이 밝혀지더니 몇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소리쳤다. 도둑이야. 도둑. 물건을 훔치고 날 죽이려 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저군은 몹시 놀라며 말했다. 당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손을 내밀어 그녀의 몸을 떠밀었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저군의 허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힘을 다해 밀치면서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군은 손을 놓으려 할 때 갑자기 목 뒤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한 개의 검이 그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그가 변명을 하려 하자 하얀 빛이 번쩍하더니 오른쪽 손이 아파왔고 쨍그렁 하며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손을 쳐다보고 놀래 기절할 뻔했다. 그의 오른쪽 5손가락은 한 치가량 모두 잘라져 있고 붉은 피가 마치 샘물처럼 뭉클뭉클 쏟아져 나왔다. 놀라서 옆을 보니 오감이 붉은 피가 묻은 검을 들고 서 있었다. 저군은 기가 막혔다. 너. 몸을 날려 오른발로 오감을 차려 하자 갑자기 등을 누가 힘껏 치는 것이었다. 저군은 그 여자의 몸에 엎어졌다. 그 여인이 소리쳤다. 사람 살려. 강도야. 노곤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 강도 놈을 묶어라. 저군은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악당들이 설치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몸을 날려 노곤에게 달려들려다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척방을 보았다. 저군은 멍하니 서서 척방의 표정이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며 분노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애절하게 부르짖었다. 삼해. 척방은 갑자기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말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저군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척방은 울면서 말했다. 난 죽어버리겠어요. 그녀는 저군의 오른쪽 5손가락이 모두 잘린 것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이빨을 깨물고는 가까이 다가가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었다. 이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저군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힘을 다해 몸을 지탱했다. 입술을 너무 힘껏 깨물어 피가 나왔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노곤이 말했다. 소사모, 이 개 같은 놈이 당신에게 무례한 짓을 했으니 저희들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만진산의 작은 첩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아주 나쁜 말을 짓거렸어요. 사부님은 죽었으니 자기를 따르래요. 낭자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여서 자기도 피해를 입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는 금은보화가 많은 부자니 함께 멀리 도망치자고 했어요. 평생 동안 호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주기가 큰 소리로 말했다. 가서 이 도둑놈의 방을 조사해보자. 사람들은 저군을 끌고는 그의 방 앞으로 갔다. 척방은 멍하니 뒤를 따라갔다. 망규가 말했다. 모두 적사형에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면 안 돼요. 주기가 화를 내며 말했다. 눈으로 보고도 그래.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망규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군요. 주기가 말했다. 아까 내 귀로 듣지 않았어? 내 눈으로 보았잖아. 망규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술을 너무 마셔서 술주정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척방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망규가 저군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자 은근히 고마웠다. 척방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만사형, 적사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망규가 말했다. 맞아. 저구는 술이 조금 취했지만 절대로 돈은 훔치지 않았을 거야. 말하는 도중 사람들은 저군을 데리고 그의 방에 도착했다. 침성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 안을 살펴보더니 허리를 굽혔다. 그는 손을 침대 밑에 넣고 한 개의 무거운 보자기를 꺼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저구는 더욱 놀래 멍청해졌다. 침성이 보자기를 풀자 속에서는 금기, 은기, 술 주전자, 술잔이 가득 들어있었다. 모두 연회석에서 봤던 물건들이었다. 척방은 비틀거리면서 손으로 탁자를 짚고 몸을 가누었다. 망규가 위로하며 말했다. 척삼해, 너무 겁먹지 마라.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풍탄이 침대에 베개를 들자 또 두 개의 보자기가 나왔다. 침성과 풍탄이 열어보니 하나에는 은전이 가득했고 다른 하나에는 여자의 금목걸이, 팔찌, 진주 목걸이, 금반지 등이 하나가득 들어있었다. 척방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칼로 자결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저군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를 마음속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좋아했던 남자가 하필이면 이때 다른 여자와 멀리 도망치려 했을까? 그렇다면 이 요염한 여자에게 정말로 홀딱 반했단 말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일 때문에 혼자 도망치려 했단 말인가? 노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강도놈아, 훔친 물건이 여기 다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할 거야? 좌우로 저군의 뺨을 힘껏 때렸다. 저군의 두 팔은 성균과 오감이 잡고 있어서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두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다. 노곤은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때렸다. 척방이 소리쳤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주기가 말했다. 이놈을 반쯤 죽여놓고 관가에 보고하자. 말을 하며 또 한 주먹을 쳤다. 저구는 입을 벌리고 한 주먹의 피를 토해냈다. 풍탄이 검을 세우고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놈의 왼팔을 잘라버려 앞으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자. 성균이 저군의 왼팔을 들어올리자 풍탄이 검을 내려치려 했다. 척방은 마 하고 소리쳤다. 망규가 말했다. 사형들,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내일 관가로 보냅시다. 척방은 풍탄이 천천히 검을 거두자 두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을 떨구었다. 두 눈빛에는 망규에게 고마워하는 빛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15, 16, 17, 18. 포졸은 술을 세며 나무로 힘껏 저군의 뒷다리를 내리쳤다. 저군의 몸을 다른 두 포졸이 잡고 대나무로 한 대 한 대 내리갈겼다. 하지만 저군의 가슴이 아픈 것에 비하면 이러한 형벌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오른손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척방 3회도 내가 강도인 줄 알아. 그녀도 내가 강도인 줄 알고 있어. 27, 28. 나무로 내리치자 살가죽이 부어오르다 급기야 터졌으며 붉은 피가 나무에 묻고 사방으로 튀었다. 결국은 기절하고 말았다. 저군이 감옥의 감방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잘린 오른쪽. 5손가락이 점점 아파왔으며 등, 다리, 엉덩이에 격렬한 통증이 왔다. 그는 몸을 돌려 아픈 곳을 바닥에 눌리지 않게 하려 했다. 갑자기 두 어깨에서 엄청난 통증이 몰려와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다시 깨어나자 그는 먼저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며 이어서 온몸의 고통을 느꼈다. 왜 이리 어깨가 아프지? 왜 이런 아픈 고통을 참지 못할까? 그는 말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개를 돌려 어깨를 바라보지 못했다. 설마 나의 두 팔이 잘린 것은 아니겠지. 얼마 후 갑자기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다보니
두 개의 쇠사슬이 자신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가 더욱 놀라서 몸을 떨었다. 벌벌 떨자 그 진동으로 두 어깨가 더욱 아팠다. 두 쇠사슬은 어깨의 비파고를 뚫고 나와 두 손의 쇠사슬과 발목을 맨 쇠사슬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사부님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비파고를 뚫는 것은 관가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에게 쓰는 형벌이었다. 제 아무리 무공이 강해도 쇠사슬로 비파고를 뚫어버리면 그 사람은 조금의 힘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순식간에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상념이 떠올랐다.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거지? 그들은 나를 진짜 범인으로 알고 있나?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관가에선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저군이 지연의 대당에서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지만 만진산의 첩도홍은 강간을 하려 한 사람은 바로 저군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망가의 8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저군이 도홍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침대 아래와 베개에서 돈과 재물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관가의 포졸들도 형주 망가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는데 감히 누가 강도 짓을 하러 오겠느냐고 했다. 저군은 지연의 용모가 단정하고 매우 자상하게 생긴 것을 보았다. 그는 지연나리께서 비록 그들의 말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곧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른손에 5손가락이 잘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검을 사용할까?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었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아픈 것을 참고 일어서서 외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니 몸이 앞으로 넘어졌다. 그는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지만 얼마 안 가서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앞으로 넘어졌다. 그는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쳐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쪽 어디선가 누가 차갑게 말했다. 비파골이 뚫렸으니 다시는 무공을 쓰지 못할 것이다. 해. 돈을 많이 써야 해. 저구는 누가 이 말을 짓거렸는지 상관도 하지 않았으며 이 말이 뭘 뜻하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한 명의 옥졸이 다가와서 말했다. 왜 소리를 치는 거야? 조용히 하지 못해. 저군이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지연나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누명을 썼어요. 옥졸이 말했다. 입 닥치지 못해. 저군은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포졸은 한 번 웃더니 한 개의 나무 물통을 가져와서는 저군의 몸에 끼얹었다. 저군은 아주 지독한 찌린내를 맡았다. 그는 피할 수가 없어서 고스란히 한 통의 오줌물을 맞고 말았다. 오줌물이 상처를 적시자 상처는 더욱 아팠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 기절해버렸다. 그는 혼미 상태였으며 때로는 삼해 하고 불렀다. 사흘 후 옥졸이 죽을 가져왔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몸에 있는 열이 천천히 식어갔다. 몸에 있던 상처는 아파서 마비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보다는 고통이 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자 다시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단지 신음소리에 불과했다. 그는 잠시 앉아있다가 멍하니 간방을 훑어봤다. 간방은 약 2장 정도의 돌방이었으며 벽은 네모난 돌로 만든 것이었다. 바닥에도 돌을 깔았으며 구석에는 한 개의 변기통이 있었다. 심한 구린내가 코를 찔렀고 곰팡이 냄새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가 천천히 머리를 돌리니 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그를 째려보고 있었다. 저구는 몸을 떨었다. 이 방 안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했으며 머리카락은 목에까지 자랐고 옷은 찢어지고 너무 더러워서 마치 들판에서 사는 야만인 같았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이 자기와 똑같았다. 심지어 비파골에도 2개의 쇠사슬이 꿰어져 있었다. 저구는 잠시 안심했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알고 보니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흉악하게 생긴 것을 보면 틀림없이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른 악독한 강도일 것이다. 저자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만 난 억울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생각하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아주 혹독한 형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이빨을 꽉 깨물고 모든 고통을 참으며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사람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짜 같은데? 아주 좋아. 너 연극 배우냐? 저구는 그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옥졸이 한 통의 오줌물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저구는 비록 고집이 강했지만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천천히 울음을 거두었다. 옥졸이 말했다. 이놈아, 누가 찾아왔어? 저구는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물었다. 누가? 옥졸은 저군을 잠시 살펴보더니 몸속에서 한 개의 열쇠를 꺼내서 밖에 철문을 열었다. 발자국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옥졸은 기다란 통로를 걸어갔다. 그리고 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속해서 철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몇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 같았다. 저군은 몹시 기뻐하면서 일어서려 했으나 발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다. 그가 옆에 있던 벽에 손으로 버티자 어깨에 비파골이 무척 아팠다. 그러나 그는 너무 기뻐서 아픔을 잊고 크게 소리쳤다. 사부님 3회. 그는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부님과 3회밖에 없었다. 옥졸 외의 2사람은 틀림없이 사부님과 3회라고 생각했다. 철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로 옥졸, 2번째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척방, 그리고 3번째로 만규였다. 그녀는 소리쳤다. 사형, 사형. 그녀는 철창에 몸을 기대었다. 저구는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녀가 입은 옷이 시골에서 올라올 때 입은 그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발길은 땅에 못 박힌 듯 멈추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2 눈이 빨갛게 부었으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다. 사형, 사형. 저군이 물었다. 사부님은? 사부님은 찾았어? 척방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저군이 또 물었다. 그동안 잘 있었어? 어디서 지내고 있지? 척방은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만사형의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저군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나쁜 놈의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 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 척방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만사형이 잘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매일 관가에 와서 사형을 구하려고 돈을 쓰고 있어요. 저구는 더욱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돈을 써? 이 다음에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지연나리께서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곧 풀어줄 거야. 척방은 또 울면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날 버리고 떠나려고 했어요? 저군이 잠시 생각하니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아직까지도 사매는 도홍의 말이 진짜인 줄 알며 금은보화도 훔친 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일생 동안 척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위로해주고 어떤 말이든 다하며 어떤 일이든 그녀와 상의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에 직면하자 그녀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다. 척방도 저군이 도홍을 강간하고 금은보화를 훔치는 짓을 한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의 마음속의 괴로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심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척방에게 몇 마디 변명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힘을 다했지만 얼굴만 벌개지고 입이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척방은 그의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자 머리를 돌리고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 저구는 힘을 다했지만 시종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척방이 머리를 돌려 자기를 외면하자 마음이 더욱 괴로웠다. 그녀는 날 원망하고 있다. 내가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고 원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금은보화를 훔친 것도 원망하고 있다. 사문에서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나 혼자 멀리 도망치려 한 것을 원망하고 있다. 3회,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어떻게 날 보러 왔어? 그는 더 이상 척방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쳐다봤다. 척방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사형,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다만 빨리빨리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으면 해요. 만사형이 오빠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저구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저놈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고 싶었다. 저놈의 집에 있지 마. 더욱 힘을 주고 말하려 할수록 전신의 근육이 더욱 마비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몸이 벌벌 떨자 쇠사슬이 쨍쨍 소리를 냈다. 옥졸이 다그치듯이 말했다. 시간이 다 됐소. 여긴 사형수의 감방이요. 전문적으로 살인을 한 중죄인만 수감하기 때문에 면회는 못하게 되어 있어. 위에서 알면 우리들은 뭐가지요. 낭자, 이 사람이 살아서 나간다 해도 병신이나 마찬가지요. 빨리 이 사람을 잊어버리고 돈 많고 잘생긴 청년에게 시집 가시오. 말을 하면서 만규를 한번 쳐다보고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척방은 애원하듯이 말했다. 아저씨, 사형에게 몇 마디만 더 하게 해주세요. 손을 철장 안으로 집어넣고는 저군의 옷자락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형, 걱정하지 마세요. 만 사형에게 부탁해서 나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그녀는 작은 대나무 광주리를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그 안에 고기, 생선, 계란, 그리고 돈이 조금 있어요. 사형, 내일 또 보러 올게요. 옥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낭자, 빨리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만규가 이때 입을 열었다. 적사형,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일은 곧 나의 일이니 내 최선을 다해 현태학께 말씀드려 형벌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겠소. 옥졸이 계속해서 재촉하자 척방은 밖으로 걸어나갔다. 한 걸음 딛고 저군을 한번 쳐다보았으나 그는 마치 돌부처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저군의 눈에는 울퉁불퉁한 석벽만 보였다. 그는 머리를 돌려 척방의 뒷모습을 보며 3회 하고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는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열쇠를 열고 철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복도에서 옥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내일 날 보러 온다고 했지. 아, 아주 긴 하루를 기다려야 그녀를 볼 수 있겠구나. 그가 손을 내밀어 광주리 속의 음식을 꺼내려 하자. 갑자기 털이 많은 기다란 손이 와서는 대나무 광주리를 가져갔다. 그 손은 바로 흉악한 범인의 손이었다. 그는 광주리 속에서 한 덩이의 고기를 꺼내어 입속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저구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건 내 것이오. 그는 갑자기 말문이 터진 것에 대해서 그 자신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한 발 걸어나가 빼앗으려 했지만 흉악한 죄수가 저군을 손으로 밀쳤다. 저군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뒤로 벌렁 자빠지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를 벽에 부딪혔다. 이때 그는 비로소 비파고를 뚫으면 폐인이 된다는 뜻을 알아차렸다. 다음 날 척방은 그를 보러 오지 않았다. 둘째 날도 오지 않았으며 셋째 날도 오지 않았다.
저구는 하루하루 지나자 기다리던 것이 실망으로 변했고 열흘이 되자 그는 거의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척방은 오지 않고 옥졸에 오줌과 흉악범의 폭행만이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비로소 점점 조용해졌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4명의 옥졸이 손에 칼을 들고 감방에 들어오더니 그 흉악범을 데리고 나갔다. 저구는 생각했다. 그자를 처형하려고 데리고 나갔나?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그자는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나도 더 이상 그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 그 후 저구는 달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4명의 옥졸이 흉악범을 데리고 돌아왔다. 저군이 눈을 뜨고 바라보니 흉악범의 온몸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아마도 형리들에게 심하게 고문당하고 구타당한 모양이었다. 흉악범은 바닥에 쓰러진 뒤 기절하고 말았다. 저군은 4명의 옥졸이 돌아가자 감옥에 스며든 달빛으로 그를 살펴봤다. 그의 얼굴, 팔, 다리에는 모두 몽둥이로 맞은 자국이 뚜렷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저구는 비록 매일 그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물통에서 물을 약간 떠서 그에게 먹였다. 흉악범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눈을 뜨고 저군을 보자 갑자기 수갑을 들어 그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것이었다. 저군은 비록 힘은 없었지만 동작이 빨라서 급히 몸을 돌려 피했다. 흉악범은 두 손에 힘을 주고 도중에 손을 돌려 저군의 허리를 쳤다. 저군은 힘이 없어서 왼쪽으로 넘어졌다. 그는 손과 다리가 모두 쇠사슬로 비파골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픔의 고통이 무척 심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흉악범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아픈 척하지 마라. 날 속일 수는 없어. 나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려 하지 마. 저구는 어깨가 부러지는 것 같았으며 고통이 심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얼마 지난 뒤 비로소 말했다. 미친놈. 곧 죽게 될 너에게 내가 왜 나쁜 짓을 하겠느냐? 흉악범은 앞으로 오더니 왼발로 저군의 등을 차고 오른발로는 힘껏 그의 앞가슴을 차며 말했다. 나이도 젊은 녀석이 괘씸하군.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았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한 발로 차서 죽여버렸을 거다. 저구는 기가 막혀서 상처의 고통을 잊어버렸으며 아무 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이런 미친놈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달 둥근 밤에 흉악범은 또 칼을 든 4명의 옥졸에게 끌려나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감방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저구는 그의 꼴이 비참하게 생겼어도 시종 않은 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흉악범은 기운이 다 빠지고 전신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는 소리쳤다. 제기랄, 내 놈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았느냐? 흉악범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는지. 그가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이 마치 저군의 잘못인 것처럼 때리고 또 발로 차며 하루 종일 떠들었다. 그로부터 매월 달이 둥근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저군은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참혹한 구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매월 15일 흉악범은 밖으로 끌려나가서 참혹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돌아와서는 저군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저군이 젊어서 신체가 건강해 매월 구타를 당하고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 저군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의 비파골이 뚫어진 후로부터 힘이 전혀 없는데 저 미친 녀석도 나와 똑같이 쇠사슬로 비파골을 뚫었는데도 왜 저렇게 힘이 세지? 몇 번이나 용기를 내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입만 열면 미친놈은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는 한마디의 말도 그에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가자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저구는 옥에서 벌써 1년을 지냈다. 그는 습관이 되어서 마음속의 분노와 상처의 고통을 점차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오늘까지 그는 미친놈의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한 번도 정면으로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와 말을 하지 않고 눈빛이 마주치지만 않으면 둥근 달이 뜨는 밤만 빼고 미친놈은 와서 귀찮게 굴지 않았다. 아침에 저군이 눈을 뜨기도 전에 감방 밖에서 제비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옛날에 척방과 함께 제비 둥우리를 보던 생각이 나자 가슴이 아파왔다. 제비가 있는 곳을 쳐다보자 한 쌍의 제비는 멀리 날아가 수십 장 밖에 있는 높은 지붕 위에 올라앉았다. 그는 하루 종일 심심해서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저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생각했다. 그 집 창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봄의 햇빛은 밝았고 창가에는 말리화가 심어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놈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1년 동안 미친놈은 크게 웃거나 아니면 욕을 해왔으며 한 번도 한숨을 쉬는 적이 없었다. 이 한숨 속에는 슬픔과 우울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저구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미친놈의 입가에는 한 가닥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으며 얼굴색은 침착해 보였다. 전에 그런 흉악하고 악독한 모습이 아니었으며 두 눈은 말리화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구는 그의 눈빛과 또 마주칠까봐 겁이 나 빨리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비밀을 발견하고부터 저구는 매일 아침 미친놈의 얼굴을 몰래 훔쳐봤다. 그는 항상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띄우고 분꽃을 쳐다보았다. 봄의 분꽃, 장미에서부터 정향과 봉선화도 빠지지 않고 바라보았다. 이번 해의 반년 동안 두 사람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둥근 달이 뜨는 밤에 고문과 구타도 미친놈 혼자서 때리고 맞고 하면서 혼자서 화풀이를 했다. 저구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미친놈은 화를 적게 내고 주먹질과 발길질도 약하게 했다. 그는 생각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말하는지도 잊어버리겠다. 미친놈은 비록 포악했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옥졸들이 무서워서 감히 감방에 함부로 들어와 괴롭히지를 못하는 점이 그것이었다. 미친놈이 옥졸에게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면 화가 나서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그땐 저군의 밥을 빼앗아 먹는다. 두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지 않으면 미친놈은 며칠 동안 끄떡없이 참는다. 그해 11월 15일 미친놈은 혹독하게 고문을 당한 후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혼수 상태에서 혼자 마구 중얼거렸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뭔가를 짓거리는 것 같았다. 두 글자는 쌍화인지 상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저구는 처음에는 모르는 채 했다. 다음 날 점심때 그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물 좀 줘. 저구는 할 수 없이 물을 입가에 갖다 줬다. 그의 근처에 가서는 방어 상태를 취했다. 언제 또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 4명의 옥졸이 또 와서는 그를 끌고 나가 한 차례 고문과 구타를 하고는 돌려보냈다. 이번에 돌아온 뒤 미친놈의 신음소리는 아주 적었다. 한 명의 옥졸이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끝까지 불지 않으면 내일 또 때리겠다. 다른 옥졸이 말했다. 저놈이 정신이 없을 때 빨리 불게 해야 돼. 이번에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면 큰일이야. 저구는 그와 감옥에 함께 있는지도 꽤 오래됐다. 비록 그의 괴롭힘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미친놈이 옥졸에게 맞아 죽는 것은 보기 싫었다. 다음 날 저구는 그에게 4~5번 물을 먹였다. 5번째의 미친놈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감옥에 함께 있은 뒤로 저구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따스한 정을 느꼈다.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 2시간이 지난 후 4명의 옥졸이 다시 와서는 옥문을 여는 것이었다.
저구는 만약 이번에 미친놈이 끌려나가 고문과 구타를 당한다면 틀림없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뛰어서 옥문을 가로막고 말했다. 들어오지 마. 한 명의 커다란 옥졸이 들어오면서 욕을 했다. 개자식, 저리 꺼져. 저구는 손에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힘껏 깨물었다. 옥졸의 오른쪽 2개의 손가락을 문 것이다. 이빨 자국은 깊어서 손뼈가 보였으며 2 손가락은 거의 잘라질 것 같았다. 옥졸은 너무나 놀라 급히 몸을 돌려 밖으로 뛰어나갔다. 금소금과 함께 하나의 단도가 땅에 떨어졌다. 저구는 칼을 주어서 연달아 3번을 휘둘렀다. 그의 팔에는 비록 힘은 없었으나 칼 쓰는 솜씨는 여전했다. 한 명의 살찐 옥졸이 검을 들고 들어오자 저구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대모가염실, 장아치의권의 검법을 썼다. 단도를 한 바퀴 돌리면서 그의 다리를 찔렀다. 옥졸은 기겁을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핏방울이 방 안에 뿌려졌다. 4명의 옥졸은 그가 미친 호랑이처럼 목숨을 다해 덤벼들자 감히 옥방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옥방 밖에서 저군의 18대 조상까지 욕을 퍼부었다. 정말 감히 입 밖에 담지 못할 욕이었다. 저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옥졸은 지원병을 부르지도 않고 옥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 욕만 하고 돌아갔다. 나흘 동안 계속 옥졸은 밥도 주지 않았으며 물도 주지 않았다. 저군은 닷새째가 되자 목이 말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미친놈도 목이 마른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거짓으로 날 죽인다고 해봐. 그럼 그 망할 놈들이 물을 가지고 올 거야. 저구는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일단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물을 가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이 미친놈을 죽여버릴 테다. 잠시 후 옥졸이 급히 뛰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놈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이 칼로 내 몸에 구멍을 1000개, 10,000개를 뚫어주마. 그리고 옥졸은 물과 찬밥을 가져다 주었다. 저구는 미친놈에게 물었다. 저들이 당신을 때리고 구타하면서도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무슨 이유? 미친놈은 2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닥에 있던 기와를 집어들어 저군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며 욕을 했다. 이 개같은 놈아. 내가 너에게 속을 것 같으냐? 퍽 하며 기와는 깨졌고 저군은 머리가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급히 피하고는 생각했다. 미친놈이 또 발작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둥근 달이 뜨면 옥졸은 어김없이 미친놈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구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친놈은 돌아와서 절대로 저군에게 화풀이하지 않았다. 2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저군은 그를 몇 번 쳐다보면 무지막한 주먹이 어김없이 날아왔다. 미친놈은 창밖에 있는 높은 집의 꽃을 볼 때마다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다. 4번째 봄이 오자 저군은 감옥을 나갈 생각을 포기했다. 꿈속에서 자주 사부님과 사매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부님의 모습은 점차 잊혔다. 사매의 아주 날씬한 몸매, 빨간 달걀형 얼굴, 검고 큰 2 눈동자. 그의 마음속엔 아직도 3년 전 청초했던 그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추록하여 사매와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매일 관음보살에게 사매가 옥에 와서 그를 한번 만나주기를 빌었다. 매일 참혹한 구타와 고문을 당할지라도 한번 척방을 보았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하루는 한 사람이 그를 보러 왔다. 몸에 가죽옷을 걸친 잘생긴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다. 적사형, 날 기억하고 있어? 난 침성이요. 3년이란 세월 동안 그의 신체는 무척 많이 자랐으며 저구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저구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사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내 사매는? 침성은 철장으로 광주리를 던져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건 만사형의 형수님이 보내준 거다. 오늘은 그녀와 만사형이 혼인하는 좋은 날이지.
그녀가 너에게 닭고기를 갖다 주래. 정말 깊은 우정이지. 저구는 몸을 돌려 두 손으로 철장을 잡고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사매가 어떻게 그 녀석에게 시집을 가? 침성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 사부님은 너의 사부에게 칼을 맞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지금은 완쾌돼서 지난 일은 따지지 않겠대. 내 사매는 3년 동안 만사형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정이 들었어. 내년에는 귀여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는 나이를 먹어서인지 입에서 말이 술술 잘 나왔다. 저구는 귀가 윙윙거렸다. 내 사부님은? 침성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을 죽였으니 멀리 도망갔겠지? 아마 못 돌아올걸. 침성은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형수님께서 그러는데 옥에서 걱정하지 말고 잘 있으래. 삼남사녀를 낳고 자네 보러 올지도 모른다고. 저구는 큰 소리로 외쳤다. 미친 소리. 미친 소리 마. 자식아, 개방귀 뀌지 마라. 광주리를 들어 힘껏 던지니 돼지족발, 통닭, 과자 등이 바닥에 흩어졌다. 분홍색 과자에는 모두 만척연인 백년호합이란 8자가 빨간 꽃잎으로 붙어 있었다. 저구는 침성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침성이 웃으면서 말했다. 형수님께서 너도 와서 축배를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 됐다고 하더라. 저구는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손을 철장 밖으로 내밀어서 침성의 목을 힘껏 잡아당겼다. 침성은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저구는 더욱 힘껏 그의 목을 잡았다. 침성은 얼굴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자 두 손을 흔들며 몸부림을 쳤다. 옥졸이 급히 뛰어와서 침성의 몸을 잡고는 힘껏 잡아당겼다. 그제서야 겨우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구는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졸은 웃으면서 닭고기와 과자를 모두 주워갔다. 저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밤 그는 옷을 찢어 한 줄기 한 줄기 새끼 꼬듯 엮어서 줄을 만들어 한 개의 고리를 만들더니 철장의 높은 곳에 매달고는 목을 고리에 집어넣었다. 그는 슬퍼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았다. 세상에 미련이 남을 만한 것도 없었으며 이것이 고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목에 닿은 줄이 점점 조여오고 숨도 점점 쉴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그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는 점차 감각을 되찾았다. 한 개의 커다란 손이 그의 가슴을 힘껏 누르는 것 같았다. 큰 손이 한 번 누르고 한 번 쉴 때마다 코에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곤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시커먼 수염이 더부룩한 얼굴이 있었는데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다. 저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군.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는구나. 일어나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힘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미친놈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의 숨은 반 시즌 동안 끊어졌었어. 만약 내가 우리 파의 내공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저군이 말했다. 누가 구해달랬어? 난 살고 싶지 않아. 미친놈은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내가 죽지 말라면 죽을 수 없어. 그 미친놈은 슬슬 웃으면서 그를 쳐다봤다. 잠시 후 가까이 오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까 그 내공의 이름은 신조경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난 당신이 정신병이 있는 줄은 알지만 신조경은 처음 들어봤어. 이상하게도 미친놈이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저군의 가슴을 누르더니 마치 부채바람처럼 공기를 그의 가슴에 밀어 넣었다.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줄 알아. 이 신조경은 내가 12년 동안 연마를 해서 2달 전에 겨우 완성했어.
만약 내가 2달 전에 목을 매달았다면 살리지 못했을 거야. 저구는 가슴이 몹시 아팠다. 척방이 만규에게 시집 갔다는 것이 생각나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다. 그는 미친놈을 쳐다보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 같은 악당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미친놈은 웃으면서 말했다. 난 정말 기쁘다. 이봐, 3년 동안 자네에게 정말 미안했어. 이 정전이 자네에게 잘못을 빌게. 저군을 향해 이마를 찌으며 3번 절을 했다. 저군은 한숨을 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미친놈. 더 이상 아는 체 하지도 않고 몸을 옆으로 돌렸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정전이면 성이 정이고 이름이 전이겠군. 그와 함께 감옥에 3년이나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고 있었구나. 그는 신기한 생각에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미친놈이 말했다. 나는 성이 정이고 이름은 전이야. 난 의심이 많아서 자네가 첩자인 줄 알았어. 3년 동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네. 이때 그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고 조금도 미친놈 같지 않았다. 저군이 다시 물었다. 당신 미쳤소, 안 미쳤소? 정전은 다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말하기란 정말 힘들군. 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했을 거야. 얼마 후 그는 저군을 위로했다. 적형, 당신 마음의 괴로움은 나도 10중 8구는 알고 있어.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하러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있는 거요? 사내 대장부가 아무려면 장가를 못 가겠소? 장차 자네 사매보다 몇십 배 더 좋은 여자를 얻으면 되잖아. 저구는 이 말을 듣고 3년 동안 가슴 깊이 있던 억울함이 활화산처럼 터졌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중에 정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엉엉 울었다. 정전은 그의 몸을 잡고 천천히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다. 사흘이 지난 뒤 저군은 정신이 맑아졌다. 정전은 저군과 말도 하고 농담도 했다. 어떤 때는 강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옥졸이 밥을 가져올 때면 정전은 옛날처럼 저군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자신을 죽도록 괴롭히던 악당이 하루아침에 좋은 친구가 된 것이다. 척방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는 일이 저군의 가슴만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옥중 생활은 3년 전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저군은 정전에게 전에는 자기를 첩자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오해를 풀었냐고 물어보았다. 정전이 말했다. 자네가 첩자였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거야. 난 자네의 숨이 끊어지고 몸이 차가워져서야 비로소 구했어. 세상에서 나 외에는 내가 신조경을 완성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내가 이 내공을 연마해내지 못했다면 널 살리지 못했을 거야. 자네의 자살은 진짜였고 고육지게로 날 감시하는 첩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 저군이 또 물었다. 내가 자네에게 고육지게를 사용했다고 의심한 건 왜 그래? 정전은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물어도 정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군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전은 저군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의 신조경이란 무공은 천하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오묘한 내공이야. 오늘부터 자네에게 전수할 테니 잘 기억해둬. 저군이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난 배우지 않겠어. 정전은 몹시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런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안 배우겠다는 거야? 저군이 말했다. 이런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네와 난 영원히 이곳을 나가지도 못하게 될 텐데 아무리 높은 무공을 배우면 뭘 해. 정전이 웃으면서 말했다. 추록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기초적인 동작을 말할 테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해. 저군은 고집이 대단했다.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정전은 한편으로는 화가 났으며 한편으로는 우스웠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옛날처럼 주먹으로 한 대 치고도 싶었다. 며칠만 지나면 달이 또 둥그레진다. 저구는 자기도 모르게 정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정전이 눈치채고 말했다. 적형, 난 매월 어쩔 수 없이 심한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돌아와서 자네에게 화풀이를 하거든 절대로 나와 친한 척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자네와 나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저군이 물었다. 그건 왜? 정전이 말했다. 그들이 만약 나와 자네가 친구가 된 것을 알면 아주 무서운 형벌로 자네를 고문하여 뭔가 알아내려고 할 거야. 내가 자네를 때리고 욕하면 아마 참혹한 형벌은 면할 수 있을 거야. 저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절대로 나에게도 말하지 마라. 잘못하면 내가 비밀을 말할지도 몰라. 정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뜨기야. 만약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게. 정전이 말했다. 그들이 자네와 날 한 방에 가두기에 처음에는 자네가 그들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어. 일부러 나와 친한 척하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자네를 폭행하고 괴롭혔지. 지금은 자네가 그들의 첩자가 아닌 게 확실해졌지만 서너 년 동안이나 한 방에 가두어 놓은 게 아직도 그들이 자네를 첩자로 이용하려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자네와 내가 친해지길 바라고 있어. 내가 비밀을 자네에게 말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혹독한 고문으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거야. 그들은 나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네 같은 청년을 상대하기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지. 자넨 지연의 죄인인데 지부의 감옥에 수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15일 저녁 칼을 든 4명의 옥졸이 정전을 데리고 나갔다. 저구는 초조한 심정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자 정전은 전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온통 상처를 입고 온몸에 붉은 피를 흘리며 감옥으로 끌려 들어왔다. 4명의 옥졸이 돌아가자 정전은 부은 얼굴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형,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야. 아주 중요한 시기에 원수가 날 알아봤어. 저군이 말했다. 뭐라고? 정전이 말했다. 매월 15일 관가에서 날 데려가 고문과 구타를 하는 것은 원래 행사야. 오늘 누가 지부를 암살하려고 했어. 그의 생명이 위험하자 내가 도와줬지. 단지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4명의 자객 중에 3명만 죽었고 한 놈이 달아나고 말았어. 그게 화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저구는 들을수록 이상해서 물었다. 지부에서 왜 자네를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하는 거야? 지부가 그렇게 포악해서 그를 암살하려는데 왜 지부를 구해줬어? 도망간 자객은 누구야? 정전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지금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말할 수 없어. 적형은 무공도 할 줄 모르고 힘도 없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절대로 나서서 날 도와주면 안 돼. 저구는 대답하지 않고 생각했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인배가 아니야. 내가 자네 친구라면 자네가 위급한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 그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전은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만 있었다. 가끔 멀리 있는 높은 집의 꽃을 보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미소를 띄우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머리를 숙이고 골똘히 궁리하고 있었다. 19일이 되던 깊은 밤에 저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괴성이 들렸다. 눈을 떠보니 달빛 아래에 몸집이 큰 2사람이 예리한 무기로 철장을 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단도를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섰다. 저군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정전은 벽에 기대고 서서 헤헤 웃고 있었다. 신체가 약간 작은 남자가 말했다. 이봐, 정가. 우리 2 형제가 자네를 찾아서 지옥까지 갔었지만 없더군. 자네가 형주의 감옥에 있을 줄은 몰랐었지. 거북이 같은 놈. 너의 생명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른 남자가 말했다. 이봐, 우린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 책을 내놓으면
우리 형제는 널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곧 구해주겠다. 정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갖고 있지 않아. 13년 전에 언달평이 훔쳐갔어. 저구는 언달평이란 세 글자를 듣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둘째 사백인데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키가 작은 남자가 소리쳤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어. 죽여버리겠다. 검을 들고 앞으로 가서 정전의 목을 찌르려 했다. 정전은 피하지 않고 있다가 칼끝이 목 근처까지 올 때 갑자기 몸을 비켜 키가 큰 사람의 좌측으로 접근하며 손으로 그의 아랫배를 쳤다. 키 큰 사람은 끽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다. 키 작은 사람은 화가 나서 검을 돌리며 정전을 향해 공격했다. 정전이 두 손을 들자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잘려나갔다. 동시에 무릎을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을 힘껏 찼다. 그 사람은 붉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정전이 순식간에 맨손으로 두 사람을 해치우자 저구는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전의 비파골엔 아직도 쇠사슬이 꿰어져 있는데도 맨손으로 순식간에 두 사람을 처치하다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전은 두 사람의 시체를 철장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다시 벽에 기대고 잠을 청했다. 철장이 잘려 있어서 두 사람이 탈옥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군도 밖의 세상이 감옥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감옥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졸은 들어와서 두구의 시체를 보고는 크게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다. 정전은 눈을 무섭게 뜨고 있었고 저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옥졸은 황급히 시체를 떼매고 나갔다. 이틀이 지난 후 저구는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났다. 몽롱했지만 정전이 두 팔을 들고 다른 사람과 장을 맞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도인이 언제 들어왔으며 왜 정전과 내공을 대결하는지 저구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전에 사부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무공을 대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내공으로 대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승패를 가리는 결투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 도인이 천천히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전도 천천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한참 후 도인이 또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오자 정전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저구는 도인이 점점 앞으로 전진하여 우세를 보이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갑자기 앞으로 덮치며 손에 있는 쇠사슬을 들어 도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쇠사슬이 도인의 머리에 맞으려 하자 주먹이 어디서 날아왔는데 힘껏 그를 후려쳤다. 저군의 몸은 옆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그는 엉덩이가 땅에 부딪히려 하자 손을 내밀어 저지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사기 그릇을 짚었으며 그것을 부쉈다. 그는 손이 축축함을 느꼈다. 저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기 그릇을 집어서 도인의 뒤통수를 향해서 힘껏 던졌다. 정전의 내공은 이미 도사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지금 막 자기가 새로 완성한 신공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도인과 한판 승부를 겨루어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도인은 벌써 힘을 다 쓰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사기 그릇이 뒤통수에 박히자 몸을 비틀거렸다. 그때 상대방의 내력이 힘껏 몰아쳐왔기 때문에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는 정전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벌써 신조경의 대법을 완성했군. 그건 천하무적. 그는 천천히 쓰러지더니 죽어버렸다. 저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말했다. 정영의 신조경 대법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몰랐소. 정말로 천하무적의 손이요. 정전은 굳어진 얼굴로 말했다. 혼자 싸워 이겨야 진정한 무사라 할 수 있어. 적이 함께 공격을 가했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야. 이놈이 내 내공의 공격을 받고도 말을 했다는 것은 나의 무공이 아직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야. 사흘 이내에 진짜 무서운 적이 나타날 거야. 적형, 나 좀 도와주겠어?
저구는 힘있게 말했다. 형의 분부를 따르겠지만 나의 무공이 소멸되어 힘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전은 웃으며 바닥에 마른 잡초 아래서 한 자루의 단도를 꺼냈다. 그것이 며칠 전 죽은 두 남자가 남긴 단도였다. 정전이 말했다. 나의 수염을 모두 잘라줘. 우리 속임수를 써보자. 저구는 단도를 받아들고는 그의 얼굴에 있는 수염을 모두 깎았다. 그 단도는 굉장히 예리해서 정전의 얼굴에 대기가 무섭게 수염이 잘려나갔다. 정전은 잘린 수염을 모두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저구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몇 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수염이 아쉬운가 보죠? 정전이 말했다. 그게 아냐. 자네가 나로 변장했으면 해서. 저구는 이상해서 물었다. 내가 당신으로 분장해요? 정전이 말했다. 맞아. 사흘 안에 강적이 찾아올 거야. 5놈이 1대1로 나와 싸운다면 아무것도 아냐. 하지만 함께 공격하면 굉장히 무섭거든. 그들이 자네를 나로 오인하게 해서 자네를 공격하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뒤에서 나타나 역습을 하는 거야. 놈들은 패배하고 말 거야. 저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정당하지 않을 것 같군요. 정전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 정당해. 정당하고 말고. 강호의 사람들은 아주 비겁하고 악독하게 나를 공격하는데 자네는 정당하게 대치할 거야. 그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저군이 말했다.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정전이 말했다. 자네가 처음 감옥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억울하다고 했지? 난 자네가 무고한 줄 알고 있어. 하지만 왜 3년 동안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저군이 말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가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놈이 손을 써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저군이 말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만진산의 첩 도훈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왜 날 해치려 했을까요? 그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전이 물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네에게 죄를 씌웠는지 말해보게. 저구는 한편으로 그의 수염을 깎아주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어떻게 해서 형주에 왔으며 어떻게 강도 여통을 물리쳤으며 어떻게 만문의 8제자와 결투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사부님이 사백을 검으로 찔렀으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만진산의 첩을 강간했다고 하며 도우려다 이렇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 모두 말해주었다. 단지 깊은 밤에 늙은 거지가 검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늙은 거지와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자 정전의 수염도 거의 다 깎였다. 저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형, 내가 왜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내 사부님이 1400을 죽여서 그들이 날 원망하는 걸까? 하지만 1400은 약간 상처만 입고 죽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날 감옥에 가두었으니 풀어줄 때도 됐는데. 날 잊었을 리도 없고. 침성이 날 보러 왔었잖아요. 정전은 저군의 위아래를 쳐다보며 웃기만 했다. 저군이 물었다. 정형, 내가 잘못 말했어요? 정전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전부 맞아. 틀린 점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 게 당연해. 저군이 물었다. 왜요? 정전이 말했다. 잘 생각해봐. 한 멍청이 녀석이 아주 예쁜 처녀를 내 집으로 데려왔어.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좋아했는데 그 처녀는 멍청이 녀석을 좋아했어. 내가 그녀를 차지하려면 그 멍청이 녀석을 없애야 해. 자네 같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어? 저구는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급히 물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정전이 말했다. 독약 같은 것을 써서 멍청이 녀석을 죽이게 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되니까 더 귀찮게 돼.
거기다가 그녀가 열렬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멍청이 녀석을 위해서 복수를 할지도 몰라. 그것처럼 귀찮은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볼 땐 멍청이 녀석을 관가로 보내서 하옥시키는 게 제일 좋아. 그녀가 멍청이 녀석을 잃어버리고 날 따르게 하려면 첫째, 멍청이 녀석과 헤어지게 해야 돼. 둘째, 멍청이 녀석 자신이 물러나야 돼. 셋째, 멍청이 녀석이 아주 나쁜 일을 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녀가 멍청이를 혐오하게 만들어야 해. 저구는 온몸을 떨며 말했다. 당신의 말은 이 모든 것을 만규가 계획했단 말이군요. 정전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자네 사매가 아주 예쁜 모양이지. 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전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가지고 관가로 올 거야. 말로는 멍청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처녀와 함께 돈을 가지고 올 거야. 그녀는 자기 눈으로 친히 봤으니까 자연히 나에게 고마움을 가지게 될 거야. 돈은 틀림없이 지연날이 관가의 포졸들에게 줬어. 저구는 말했다. 그가 많은 돈을 썼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정전이 말했다. 당연히 있지. 돈이면 다 되는데 왜 효과가 없겠어? 저군이 말했다. 그럼 왜 날 풀어주지 않고 가두어 놓는 거야? 정전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네의 죄명은 단지 강간 미수에다가 강도질에 불과해. 역적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중벌을 받아야 하나? 더군다나 자네의 비파고를 뚫고 사형수 감방에 평생 가두어 놓을 필요도 없어. 그건 많은 돈의 효과가 있었던 거야. 정말 멋진 계략이지. 그 처녀가 내 집에 살면서 비록 멍청이를 잊지 않는다고 해도 1년 또 1년이 지나는데 시집을 안 갈 수 있겠어? 저구는 단도를 땅에 내리치며 말했다. 정형, 내가 여지껏 나가지 못한 이유는 만규가 돈을 썼기 때문이군요. 정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아냐, 이 계략에는 큰 허점이 있어. 크게 잘못됐어.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허점이 있어요? 내 사매는 결국 그에게 시집갔잖아요. 만약 당신이 날 구하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의 계획은 성공했을 거예요. 정전은 감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이 안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어. 그들은 틀림없이 신중히 짰을 텐데 왜 몰랐지? 저군이 말했다. 무슨 허점이 있지요? 정전이 말했다. 바로 너의 사부야. 자네 사부가 사백을 죽이고 달아났지? 형주 오은수 만진산의 명성은 무림계에서 매우 유명해. 그가 상처만 입고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틀림없이 들었을 거야. 자네 사부가 비록 창피해서 못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보내 사매를 데려갈 게 아닌가. 사매가 집으로 돌아가면 만규가 고생 끝에 계획한 음모는 하루아침에 깨지게 되는 거잖아. 저구는 손으로 계속해서 무릎을 치며 말했다. 맞아. 맞아.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치자 쨍그렁하는 소리가 났다. 정전, 그의 모습은 비록 추악했으나 머리를 아주 잘 돌리자 저구는 갑자기 존경심이 일어났다. 정전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자네 사부가 왜 딸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중간에 틀림없이 까닭이 있을 거야. 만규도 이 점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계획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저구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왜 감옥에 오게 됐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치며 병신이라고 욕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아는데 자신은 3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는 정전이 뭔가 깊이 생각하자 물었다. 정영, 그만 생각해. 내 사부님은 착실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만사백에게 상처를 입히고는 놀라서 도망갔는지도 몰라. 어쩌면 그곳에서 강호의 소식을 못 들었는지도 모르잖아. 정전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보며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뭐? 자네 사부가 착실한 시골 사람이라고? 그가 사람을 죽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저군이 말했다. 그래, 사부님은 착실하신 분이셨어. 만사백이 사부님에게 무슨 검법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웠어. 사부님은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셨나 봐. 그렇게 착한 분도 없었는데. 정전은 냉소를 짓더니 구석에 가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저구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왜 냉소를 짓는 거야? 정전이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군이 말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 정영, 속이지 말고 말해줘. 정전이 말했다. 좋아. 내 사부님의 벼로가 뭐냐? 저군이 말했다. 철소행강. 정전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데? 저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나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내 생각엔 사부님의 무공이 높으니까 방어를 하면 적은 절대 공격을 못해 온다는 뜻일 거야. 정전은 크게 웃었다. 하하. 여보게, 착실한 사람은 바로 자네야. 철소행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나이 드신 무림의 선배라면 그 별명의 뜻을 잘 알 거야. 자네 사부는 너무 총명하고 무서운 사람이지. 누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지옥에까지 따라가서라도 복수를 하고 말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중에 추록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 저구는 믿지 못한다는 듯 말했다. 사부님은 나에게 검법도 틀리게 가르쳐 주었어. 고홍해상내, 지황불감고를 가홍함상내, 시횡불감과로 해석하고 낙일조대기 마오풍소소를 논이초대저 마명풍소소로 해석했어. 그는 글도 잘 모르는데 총명할 리가 있나? 정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 사부는 박학하시고 재능이 많은 분인데 식귀를 잘못 해석할 리가 있나?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자기 제자에게까지 속여야 했는가는 나도 잘 모르겠군. 헤헤헤 자네가 이렇게 착실하지 않았으면 제자로 받지도 않았겠지. 이 일에 대해선 그만 이야기하고 자네에게 수염을 붙여줄게. 그는 단도를 들고는 죽은 도인의 팔을 찌르는 것이었다. 도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정전은 한 가닥 한 가닥 굵은 수염에 피를 묻힌 뒤 저군의 두 볼과 턱에 붙였다. 저군은 피 비린내가 코를 찌르자 겁이 났다. 하지만 만규의 속임숙 사부님의 별명 그리고 많은 알 수 없는 일이 생각나자 꾹 참았다.